지난 시간에는 차세대 통신 시스템에 송수신기에 입력되거나 출력되는 정보, 신호, 전파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정보는 시간의 함수인 신호로 표현될 수 있고, 이는 시공간 함수인 전파로 변조 과정을 거쳐 변환됨을 알았습니다. 또한 변조 과정은 주파수 측면에서 기저대역 신호가 특정 주파수를 갖는 전파로 변환되는 것임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때 전파의 전력과 대역폭의 개념에 대해서도 학습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차세대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송수신기의 구성 방법 및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의 공간에 의한 경도 손실을 프리스 공식으로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무선 통신 시스템의 링크 해석과 링크 해석의 결과인 링크 버짓을 구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다음으로 송신기와 수신기의 요구사항을 학습하고 송수신기를 어떻게 정부에서 관리하는지 알아봅시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선 통신에서 안테나는 송신기의 끝단에 있는 송신 안테나, 수신기의 시작단에 있는 수신 안테나로 구분됩니다. 송수신기가 같이 있는 경우는 안테나 하나가 보통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합니다. 송신 안테나는 송신기 해론에 있는 전파를 자유공간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며, 수신 안테나는 자유공간의 전파를 수신기 해론의 전파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파를 예로 들면 산 정상에 올라 소리 지를 때 입 주변에 손을 갖다 대고 말하면 소리가 좀 더 멀리 가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를 송신 전력이라고 할 때 송신 안테나는 이 전력을 특정 방향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입과 손의 모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에 손을 갖다 대면 앞쪽 방향의 소리가 좀 더 잘 들리는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귀에 달팽이관을 수신기라 했을 때 수신 안테나는 귀의 모양과 손의 모양이 수신 안테나라 할 수 있습니다.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가 떨어져 있을 때 송신 안테나에서 발생하는 전파는 구 모양으로 퍼져나가는데 이를 구형파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구의 표면적이 커져서 어느 정도 거리가 지나면 전파가 평면파의 모양을 하게 됩니다. 평면파의 모양이 되면 전주에서 학습하였듯이 전기장 방향, 자기장 방향, 전파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이 되어 수식이 간단해집니다. 안테나 주변에 파면이 구형으로 보이는 영역을 근역장, 영어로 니어필드라고 하고, 전파의 파면이 평면으로 보이게 되는 영역을 온역장, 영어로 파필드라고 합니다. 무선 통신 시스템은 전파의 파면이 평면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온역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송신 안테나에서 온역장이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온역장 시작거리, 영어로 파필드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럼 온역장 시작거리를 계산해 볼까요? 온역장 시작거리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구할 수 있는데, 안테나의 최대 크기와 파장의 함수입니다. 즉, 온역장 시작거리는 안테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테나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안테나의 크기는 안테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스마트폰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이폴 안테나의 크기는 제일 큰 크기가 반파장이므로 2분의 람다의 크기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주파수가 1GHz일 경우 파장은 0.3m이고 안테나의 크기는 반파장이므로 0.3m의 반인 0.15m가 됩니다. 이제 온역장 시작거리는 시계에 의해 0.15m가 됩니다. 다음으로 위성통신에 사용되는 안테나로 직경이 10m인 파라볼라 안테나를 봅시다. 이제 온역장 시작거리는 시계에 의해 6.6m가 됩니다. 보통 이동통신 기지국 안테나는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 있고, 위성통신에서 위성은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대부분의 무선통신 시스템 사이의 전파는 온역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는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이를 안테나의 가역 정리라고 하며 안테나의 큰 특징입니다. 안테나의 가역 정리가 성립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테나는 보통 금속인 도체로 만들어지며 도체 내에서 전하의 움직임을 통해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송신 안테나의 경우 송신기 신호가 안테나 금속 내에서 전하를 움직여 전자기파를 생성하고 수신 안테나의 경우는 외부 전자기파의 진동에 의해 금속 내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자기파에 의해서 전하가 움직이는 것은 동일하므로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사이에 구분이 없게 됩니다. 안테나의 가역 정리에 의해서 송신 안테나는 수신 안테나로도 사용될 수 있고 수신 안테나는 송신 안테나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안테나 하나로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휴대폰을 보면 안테나가 한 개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안테나는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라 한 개입니다. 휴대폰에서 내가 입으로 말하는 소리는 전기 신호로 바뀐 후 안테나를 통해 전파로 나가게 되고 외부의 전파는 이 안테나를 통해 전화기 내의 전기 신호로 바뀌어 스피커를 통해 내 귀로 들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휴대폰의 안테나가 외부에 나와 있어 알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안테나 기술의 발달로 소형화되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테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잘 살펴보면 특수한 모양의 금속 모양이 뒷면이나 옆면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송수신 안테나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블루투스, GPS 안테나가 있으므로 여러 개의 안테나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이동통신 기기 중 스마트폰의 안테나는 잘 보이지 않지만 건물 옥상이나 전봇대를 보게 되면 통신사가 설치한 기지국 안테나가 보일 것입니다. 또한 남천에 있는 서울 N타워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 위나 옆에 커다란 안테나가 보일 것입니다. 이는 라디오나 TV 방송사의 안테나입니다. 전투기의 앞에는 A사 레이더가 있습니다. 실제 A사 레이더 안테나는 안테나만 1000개 정도 있어 매우 정밀하고 성능이 좋은 안테나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안테나가 있습니다. 통신을 학습하는 여러분들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안테나를 찾아보시는 기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테나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주파 신호가 흐르는 전선이 있다고 할 때 이를 자세히 보면 도체 내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속인 도체에는 자유전자가 많으므로 이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전류라고 합니다. 고주파 신호란 이러한 전자가 매우 빨리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전선을 수직으로 벌리게 되면 안테나가 되고 시간에 따라 전기장의 방향이 달라져서 파동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안테나 금속에 있는 전하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전자기 파동을 만들게 되는데 안테나에는 많은 전하가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전하들이 동일하게 움직여야 파동의 중첩에 의해 전파의 진동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전하의 움직임인 전류 관점에서 보면 안테나에 흐르는 전하의 움직임인 전류의 방향은 시간을 고정한다면 모두 같은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안테나 길이가 반파장보다 더 길다면 전하의 움직임은 안테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테나 길이가 파장과 같다면 안테나에서의 전하의 움직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반씩 섞여서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즉, 안테나 길이가 한 파장이라면 안테나 금속에 있는 전하들의 반은 왼쪽으로, 나머지 전하들의 반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므로 생성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전하의 움직임이 특정 순간에 모두 같은 방향이 되는 게 좋은데 이것이 바로 반파장 때일 때입니다. 반파장이면 모든 전하의 움직이는 방향이 같아지므로 보관 간섭만 일어나게 됩니다. 반파장일 때 다이폴 안테나의 한쪽 끝은 플러스가, 다른 쪽 끝은 마이너스가 되어 전기장의 방향이 일정하게 한쪽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안테나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파장의 함수이고 그 길이는 파장의 2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과 같이 반파장 길이를 갖는 경우 안테나의 전하의 방향은 매 순간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테나를 이해하기 위해 안테나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테나가 매우 작아서 한 점에 있다면 한 점에서 전하는 하나만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전하의 시간에 따른 극성 변화는 공간상으로 퍼져나갈 때 구 모양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양을 등방성 방사 패턴, 영어로 아이소트로픽 레디에이션 패턴이라 부릅니다. 이런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안테나를 등방성 안테나 혹은 아이소트로픽 안테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이폴 안테나에서는 다이폴 안테나의 길이에 따라 전하가 하나가 아니라 많이 분포되므로 이의 방향의 통일성이 중요합니다. 단 움직임의 크기는 전하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으므로 각 전하에 의한 전자기 파장은 동일한 보관 간섭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 다이폴 안테나 길이가 반파장이라면 전하의 운동 방향이 다이폴 안테나의 길이 방향으로 형성하게 되고 이 방향에 따라 전하는 앞뒤로 진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테나 길이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전하에 의한 전자파가 보관 간섭이 되어 전파가 최대 신호로 퍼져나가게 되며 다이폴 안테나의 길이 방향인 위쪽과 아래쪽 방향으로는 전하가 반파장 떨어져 있으므로 위상이 180도가 되어 그 영향이 서로 상쇄되어 신호가 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는 도넛 모양의 방사 패턴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무지향성 방사 패턴, 영어로 옴니디렉셔널, 줄여서 옴니 방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도넛 모양을 2차원으로 그리려면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자른 전개도가 필요한데 이때 수직 방향을 E 플레인, 수평 방향을 H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기호는 다이폴 안테나에서 수직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고 수평 방향으로 자기장 H필드가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안테나의 방사 패턴을 학습하였으므로 참고로 안테나의 기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휴대폰은 4분의 1 파장 크기의 모노폴 안테나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노폴 안테나는 접지면이 필요한데 휴대폰 본체가 접지 역할을 합니다. 모노폴 안테나는 꼭대기에 손으로 뽑기 쉽도록 조그만 모자가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안테나는 하살표를 거꾸로 하거나 동그라미를 끝에 붙여서 기호로 표현합니다. 또한 안테나에서 전파가 방사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것, 특히 옴니디렉셔널 방사 패턴을 갖는다는 모양을 형상화하여 전파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리곤 합니다. 이와 같이 안테나 로고 하나에도 전파의 원리와 방사 패턴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안테나 방사 패턴에 따라 안테나는 지향성 또는 이득을 갖습니다. 그 개념은 풍선을 손으로 누르는 것과 같은데요. 풍선을 누르게 되면 타원이 되어 수직 방향으로는 작아지고 수평 방향으로는 커지게 됩니다. 등방성 안테나는 구형의 기본 방사 패턴을 가지며 이를 0dBi의 이득을 갖는다고 부릅니다. 여기서 dBi에서 i는 아이소트로픽의 첫 글자로서 방사 패턴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옴니 안테나는 등방성 안테나보다 수직으로는 작아지고 수평으로는 신호가 좀 더 잘 전달되므로 수평 방향으로 이득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키가 옴니 안테나보다 2배면 3dB의 이득이, 4배면 6dB, 8배면 9dB의 이득을 갖게 됩니다. 이득이 높으면 특정 방향에서는 신호가 잘 전달되거나 잘 수신되지만 그 외 방향으로는 잘 전달되지 않으므로 안테나 방향을 서로 맞추어야 합니다. 방사 패턴에서 안테나에서 제일 큰 신호가 나오는 방향을 주엽, 메인 노브라고 하고 그 외 작지만 나가는 신호 대역을 부엽이라고 부릅니다. 후방으로 신호가 일부 나갈 수도 있는데 이를 후엽, 백 노브라고 부릅니다. 주엽에서 전력의 크기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까지의 범위를 마이너스 3dB 빈폭이라 부릅니다. 안테나 방사 패턴 또는 이득은 무선 통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에 다는 안테나는 자동차가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므로 수평 방향은 어느 방향에서든 신호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옴니디렉셔널한 빔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위성방송 안테나는 적도 상공 36,000km에 위치한 위성 중계기와 통신해야 하므로 연필과 같이 뾰족한 방사 패턴이 필요합니다. 이때 방사 패턴은
정지궤도 위성이 일정한 위치에 있으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드론, UAM과 같은 무인기가 활성화되면 빔이 상공을 향하면서도 무인기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능적인 방사 패턴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렇게 빔을 자유롭게 형성하는 안테나를 빔포밍 안테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래 차세대 통신에서 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안테나의 중요성이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이폴 안테나는 파장의 함수이므로 당연히 특정 주파수에서는 반파장 특성을 가지지만 주파수가 낮으면 반파장이 안 되고 주파수가 높으면 반파장보다 커지게 됩니다. 반파장이 되는 특정 주파수에서만 안테나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이상이 되어 신호가 잘 방사됩니다. 전자회로 관점에서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로 구성된 공진회로로 안테나를 모델링하게 됩니다. 이를 안테나의 협대역 특성이라고 하며 주파수가 바뀌면 안테나를 교체해야 합니다. 안테나의 라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테나는 구리와 같은 도체로 구성되므로 부식될 수 있고 사람이 손으로 만지게 되면 특성이 변할 수도 있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테나는 이득이 높은 안테나일수록 안테나의 크기가 꽤 클 수 있고 레이더의 경우에는 회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안테나는 공기 중에 접해야 하므로 안테나 주변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나 악천후로부터 안테나를 보호하면서도 안테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울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라돔입니다. 주로 산 꼭대기에 있는 레이더 등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선통신과 유선통신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는데 채널이 전송선로이면 유선통신, 채널이 안테나와 자유공간으로 이루어진 무선 채널이면 무선통신이 됩니다. 전송선로는 동축 케이블, 이선 전송선로, 광섬유 등에 해당하고 전기선도 큰 의미에서 전송선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선통신인 경우에도 주파수 상향 변환기에서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또는 안테나와 주파수 하향 변환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전송선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통신과 유선통신의 전기적 특성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유선통신의 전송선로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전파의 연결 통로가 전송선로에 의해 형성되므로 길이가 웬만큼 길지 않으면 크게 손실이 없는 데 반하여 무선통신에서는 전파가 3차원 공간으로 퍼져나가므로 역제곱의 법칙에 의해 신호의 전력이 크게 작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무선 채널에서는 신호 전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송신기에서는 큰 전력을 송신해야 하며 수신기에서는 전력이 매우 작은 심지어 잡음과 비슷한 레벨의 신호를 수신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의 경우 송실 전력은 수와트에서 수십 와트 수준의 레벨인데 반하여 수신 전력은 피코와트 정도의 수준입니다. 신호가 너무 크면 반도체 소자가 신호를 만들 때 비선형성이 생기므로 송신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왜곡 없이 출력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수신기에서는 잡음 대비 신호의 전력인 신호대 잡음비, SMB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송신기와 수신기의 설계 요구사항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또한 무선통신에서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전파의 경로에서의 여러 개의 장애물에 의해 신호의 전력의 변화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의 전력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페이딩 특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영화에서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면 페이딩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이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장애물에 의해 서로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때 발생하는 대규모 페이딩인 라지 스케일 페이딩과 수신 안테나 주변의 반사파들에 의한 소규모 페이딩, 스몰 스케일 페이딩으로 분류됩니다. 라지 스케일 페이딩을 이해하기 위해서 채널을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가 서로 보이는 상황을 가시선 환경, 영어로 라인 오브 사이트, 약자로 LOS인 경우와 장애물에 의해 신호의 레벨이 막히는
비가시선 환경, 영어로 Non-Line of Sight, 약자로 NLOS인 경우로 분류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 송신기와 수신기가 고정되어 있고 서로 마주보는 LOS 상황에서 그 사이를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 어느 시간 동안 막는다고 합시다. 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T2에서 T3 사이의 시간 동안 장애물인 사람에 의해 송신 안테나가 보이는 가시선 환경에서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 비가시선 환경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때 신호의 수신 전력 레벨은 갑자기 작아지는 형태를 가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송신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수신기가 움직인다고 합시다. 수신기가 움직임에 따라 거리가 변하고 어떤 거리에서는 송신 안테나가 보이지 않는 NLOS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신호의 크기가 급격히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 신호의 세기가 크게 변하는 페이딩 현상을 라지 스케일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스몰 스케일 페이딩은 LOS 환경이든 NLOS 환경이든 수신 안테나 주변에 장애물이 있을 때 수신 전력이 신호가 동 이상으로 더해지면 보관 간섭이, 신호가 역 이상으로 더해지면 상쇄 간섭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신호가 어떤 순간이나 위치에서는 커졌다가 어떤 순간과 어떤 위치에서는 작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통신에서는 이러한 스몰 스케일 페이딩이 생겨도 통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수신 전력이 충분히 여유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페이딩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수신기에서는 절대적인 잡음 레벨보다는 잡음 대비 신호의 전력의 비례인 SNR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SNR이 있을 때 파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림에서 세 가지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은 각각 SNR이 10dB, 20dB, 30dB인 파형입니다. SNR이 10dB라는 것은 신호의 전력이 1일 때 잡음 전력이 10분의 1이란 뜻이고 SNR이 20dB라는 것은 신호의 전력이 1일 때 잡음 전력이 100분의 1이란 뜻입니다. 그럼 30dB는 당연히 잡음 전력이 1000분의 1이겠죠. 누르노반 확인할 수 있듯이 SNR이 클수록 신호가 깨끗해 보이며 SNR이 나쁘면 신호가 잡음에 의해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과거 아날로그 전화기에서 SNR이 나쁠 때 지글지글하는 잡음 소리 때문에 전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음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잡음이 열 잡음인 서멀 노이즈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R이 있을 때 저항의 양쪽 끝을 오실로스코프로 찍어서 전압 파형을 관찰하면 랜덤하게 흔들리는 파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잡음은 저항 내에 있는 전하들이 랜덤한 운동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하의 움직임이 커지므로 잡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 0도에서는 전하들의 움직임이 멈추므로 잡음 전압이 없게 됩니다. 또한 전하의 움직임은 랜덤하므로 즉 천천히 움직이거나 빨리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이 있으므로 모든 주파수의 성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백색 잡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백색은 모든 파장의 빛을 더하면 백색이 된다는 의미로 모든 주파수의 전하의 움직임이 확률적으로 일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잡음의 평균은 제로이고 그 크기는 0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인 가우시안 분포를 갖습니다. 또한 잡음은 수학적으로 계속 더해지지 곱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므로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라고 부릅니다. A는 더해진다는 의미, W는 모든 주파 성분이 있다는 의미, G는 크기가 정규 분포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AWGN 특성의 열 잡음은 전자회로적으로 순수한 저항과 잡음 전압원으로 모델링 될 수 있습니다. 잡음 전압원은 식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K는 볼츠만 상수이고 절대온도 T, 대역폭 B, 저항값 R이 주어지면 잡음 전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압임으로 단위는 볼트가 됩니다. 에너지의 단위인 줄은 와트 세크이고 와트는 VI이므로 단위가 볼트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구한 수식에서 열 잡음을 잡음 전압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전압이 아닌 전력을 구해봅시다. 잡음 전력은 부하 임피던스 R에 연결되어 전력이 공급되고 회로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가정한다면 이 식에 의해 잡음 전력은 KTB가 됩니다. 단위는 dBm/Hz가 됩니다. K는 상수이고 실온인 25도를 켈빈 온도로 바꾸어 계산하면 1Hz당 마이너스 174dBm인 마이너스 174dBm/Hz가 됩니다. 전력은 dBm 단위이므로 전력을 구하려면 통신 시스템의 대역폭을 곱해주면 됩니다. 통신 시스템의 대역폭이 1MHz일 때는 녹으로 바뀌면 60dB이므로 마이너스 114dBm이 됩니다. 이제 통신 시스템의 대역폭을 100MHz로 100배 빠르게 전송한다면 잡음 레벨은 마이너스 94dBm이 됩니다. 즉, 열잡음은 대역폭에 비례하므로 강대역 신호의 전송이 협대역 신호의 전송보다 먼 거리를 가지 않는 이유를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 방송국은 출력도 높지만 신호의 대역폭이 좁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전송되고 와이파이 신호는 출력도 낮지만 신호의 대역폭도 넓기 때문에 짧은 거리만 전송됩니다. 이동통신 시스템은 보통은 출력 전력이 크고 신호의 대역폭도 넓어 장거리에서 인터넷 접속이 되지만 등산 중에는 기지국과 멀어져 협대역인 전화통화는 되지만 광대역을 요구하는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잡음 전압과 열잡음 전력을 동시에 계산해 봅시다. 상온에서 대역폭이 20kHz인 오디오 신호에 열잡음 전압과 전력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열잡음은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통신 시스템 설계 시 이를 참고하여 수신부에 SNR을 구할 수 있습니다. SNR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호의 전압 또는 전력이 주어져야 하며 신호의 전압이 1V라면 신호의 전력은 마이너스 16dBm이 되고 잡음은 마이너스 130.85dBm이므로 이 두 식을 빼면 114dB의 SNR을 갖는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송신 안테나에 입력되는 전력 PT, 송신 안테나 이득 GT, 거리 R, 수신 안테나 이득이 GR이고 서로 마주 볼 때 수신 안테나에 입력되는 전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송신 안테나에서 출력되는 전력은 PT 곱하기 GT가 되겠죠. 이를 EIRP, Effective Isotropic Radiated Power라고 부릅니다. EIRP는 송신 전력이 클수록 송신 안테나의 이득이 높을수록 커지며 정부에서 송신기를 관리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PT 곱하기 GT의 EIRP 전력은 구 모양으로 퍼져나간다고 하면 역제곱 법칙에 의해 구 표면의 표면적 만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전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구면적은 4πr 제곱이므로 단위 면적당 전력은 PT, GT 나누기 4πr 제곱이 됩니다. 이제 구의 표면적에서 수신 안테나는 구 표면 중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면적만큼만 신호를 수신하게 됩니다. 이를 수신 안테나의 유효 개구면, Effective Aperture, 기호로 A라고 합니다. 유효 개구면의 단위는 면적이므로 미터의 제곱이 됩니다. A를 직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안테나 길이는 반파장이라고 했으므로 길이는 2분의 람다, 폭은 그보다 파이배 작다고 가정하여 2파이분의 람다로 하면 적당합니다. 또한 개구면에 안테나 이득이 곱해져야 하므로 A는 GR 곱하기 람다의 제곱 나누기 4파이가 됩니다. 이제 프리스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신된 EIRP 전력곱에 곱하고 유효 개구면을 곱하고 4파이R 제곱으로 나누면 되는데 여기에 유효 개구면식을 대입하면 수신 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처음 유도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프리스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프리스는 벨랩에서 근무하던 전파 엔지니어로 1923년 프리스 공식을 발표하였는데요. 프리스 공식은 자유공간에서 경도 손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므로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프리스 공식을 유도했으므로 이제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주어지면 송신 전력과 수신 전력의 차이인 경로 손실, 영어로 패스 로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 공식에 의한 경로 손실은 거리의 제곱과 주파수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작아집니다. 이는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사이에 자유공간에만 적용되는 식이고
이동통신과 같이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인 섀도잉에 의한 대규모 페이딩에 의한 신호는 더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가 서로 보일 때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 거리의 3.3 제곱으로 반비례하여 작아진다고 채널의 경로 손실을 모델링합니다. 또한 경로 손실은 dB로 보통 표현하여 직선의 형태를 갖도록 표시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제 학습한 프리스 공식으로 송신 전력과 수신 전력을 계산해 봅시다. 이를 위해 dB로 식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곱하기는 dB에서 더하기이므로 다음과 같이 작성되며 빛의 속도는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송신 전력이 10mW, 즉 0.01W, dB 단위도 10dBm이고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의 이득이 0dB, 즉 등방성 안테나라고 가정합시다. 주파수가 1GHz일 때 파장은 0.3m이므로 프리스 공식에 대입하면 거리에 따른 수신 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신 전력은 피코와트 단위로 나오므로 10노그를 취하여 1km 떨어져 있다면 마이너스 82.4dBm 정도가 됩니다. 이보다 작은 레벨은 신호가 잡음에 가려져서 보통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자유공간이 아니면 페이딩에 의해 수신 전력은 더욱 작아집니다. 수신 전력을 계산한 후 무선 통신 시스템에 대역폭이 주어진다면 송신기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SNR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이동통신 기지국에 가까워지면 SNR이 높고 멀어지면 SNR이 낮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역폭이 100MHz로 주어진다면 거리별로 SNR이 작아지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리가 멀 경우 SNR을 유지하여 통신 품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 통신 대역폭을 1MHz로 줄인다면, 즉 통신 속도를 작게 한다면 거리가 멀어져 신호 전력이 작아져도 잡음 전력이 같이 작아지므로 SNR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리가 멀 경우 고속통신은 못하게 되겠지요. 이런 방식을 LTE 등 이동통신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프리스 공식과 잡음 전력을 이용하여 통신 시스템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프리스 공식에 의해 거리와 반송파 주파수가 정해지면 수신 전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가 2배 되면 수신 전력은 4배 작아지고 주파수가 2배가 되어도 수신 전력은 4배 작아집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높은 신호는 단거리에서 사용되며 주파수가 낮으면 장거리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대역폭, 즉 속도가 정해진다면 SNR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신이 가능한 범위, 즉 통신 커버리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는 사례를 들어 이것을 직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송파 주파수가 올라가거나 거리가 멀어지면 통신 거리가 짧아집니다. 집이나 학교에서 와이파이를 접속할 때 두 개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2.4GHz와 5GHz죠. 보통 AP 접속할 때 5G라고 써 있으면 5GHz라는 의미입니다. 5G로 접속하면 속도가 빠르지만 와이파이 AP에서 멀어지면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5G라고 붙지 않은 같은 이름인 AP에 접속하면 통신이 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주파수가 2.4GHz로 낮음으로 프리스 공식에 의해 통신 커버리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SNR에 따라 인터넷 속도가 달라지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등산 중에는 전화 통화는 되지만 인터넷 접속은 안 되는 것을 경험하였을 텐데요. 이는 전화 통화는 대역폭이 좁아 SNR이 큰 반면 인터넷 접속은 대역폭이 넓어 잡음 전력이 커져서 SNR이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직관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의 SNR이 필요한지 살펴봅시다. 경로 손실에 의해 신호가 작아지면 수신 전력은 잡음 전력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신기는 송신 신호를 제대로 복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 신호를 복주할 수 있는 수신 전력의 레벨이 필요한데요. 이를 최소 수신 감도, 미니멈 센서티비티라고 합니다.
최소 수신 감도와 평균 잡음 전력의 비를 최소 SNR, SNR-min이라고 부르며 수신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디지털 통신에서 SNR-min은 BTLR 레이트와 관련이 됩니다. BTLR 레이트는 100개의 비트를 보냈는데 1개의 비트에 에러가 발생하면 1% BER 또는 0.01 BER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가 일부 깨져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그런 통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기에는 음성 데이터가 몇 개 깨져서 소리가 조금 왜곡된다고 해도 통화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계좌 이체를 할 때는 하나의 비트라도 깨져서는 안 됩니다. SNR이 작다면 잡음과 비슷한 레벨로 신호가 수신된다면 BER이 커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신에서 BER은 SNR과 관련이 있습니다. SNR이 크다면, 즉 신호의 전력이 잡음보다 크다면 신호의 복조가 잘 되므로 BER 값이 낮아지고, SNR이 작다면 잡음과 비슷한 레벨로 신호가 수신된다면 BER은 커질 것입니다. 실제 디지털 모뎀 방식에 따라 SNR에 대한 이론이나 시뮬레이션에 의해 BER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10^-7승 BER이 필요한 경우, 즉 1000만 개의 비트 중 하나의 비트만 허용하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만들 때 QPSK 변조는 17dB 정도의 SNR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이론에 대해 학습하였는데요. 이를 정리하여 송신기에서 수신기까지의 전력 레벨의 변화와 통신 가능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링크 해석이라고 하고, 링크 해석의 결과를 링크 버짓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에서 링크 버짓의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신호의 전력이 커지면 화살표는 위로, 신호의 전력이 작아지면 화살표는 아래로 나갑니다. 먼저 거리, 주파수, 송신 전력, 안테나가 주어지면 프리스 공식에 의해 수신 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설명하지 않았지만 수신기는 전자회로로 구성되므로 여기에 잡음이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대역폭이 주어지면 수신기의 잡음이 계산되고, 모뎀이 주어지면 수신기에서 요구되는 최소 SNR이 모뎀과 대역폭에 따라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이나 고정통신이냐에 따라 페이딩 마진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통신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과 위성통신의 링크 해석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통신은 기지국에서 스마트폰까지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내외이지만, 정지궤도 위성통신은 적도 상공 36,000km로 거리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수신 신호의 전력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동통신보다 정지궤도 위성통신 송신기의 송신 전력과 안테나 이득이 정지궤도 위성통신이 높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궤도 위성통신은 거리가 넓으므로 스마트폰으로 직접 접속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위성 안테나와 위성 수신기를 이용하여 와이파이로 접속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